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기가 끝났습니다. 황주부님은 뭐 1분기라는 표현 잘 안 쓰시죠? 그럼요. 저의 삶에 없는 표현입니다. 김느낌님은 어떠세요? 1분기 이런 표현 쓰시나요? 1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후달리고 있죠. 네. 보통의 기업들은 이제 4차례 1, 2, 3, 4분기에 거쳐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데 1분기는 제 경험상 정말 훅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해놓은 게 없어. 대부분의 부서들이. 그렇죠. 네. 이게 1분기와 4분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1분기 그렇죠. 때 스타트가 좋으면 이후로 계속 여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죠.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분기 일단 스타트가 안 좋으면 2분기, 3분기 계속 쪼이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리수를 남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4분기 가면 뭐 난리도 아니죠. 뭐 없던 독자를 만들어서라도 책을 팔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책 살 사람 올해 좀 사줘라. 4분기에 좀 사줘라. 1월에 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읍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또 이 출판계는 대부분이 1분기는 성수기, 그렇죠. 2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마저 이제 슬픈 결과였다면 올해 상반기는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분기 갑자기 한숨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올 1분기가 많이 힘드셨나 보죠? 모르겠어요. 뭐 회사는 잘 티를 안 내고 늘 직원들이 힘들다라고 느끼길 바라죠. 좋아도 티를 안 내고 싫어도 별로 안 좋아도 이렇게 티를 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어떤 안개 속에 있는 거죠, 늘. 그래서 눈치 보게 만드는 이런 작전을 펴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회사들이 사실 1분기의 종료와 동시에 연봉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사실 그런 의미가 있죠. 연봉 협상은 회사에 다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연봉 협상은 작년 성과로 하는 건데. 네, 맞아요. 1분기 분위기가 또 영향을 미치니까요. 승진도 그렇고. 회계 작업이 1분기에 이제 결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올해는 돈 벌었대? 뭐 약간 이런 대화들도 이제 들을 수 있고. 저희도 1분기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책사에다가. 그렇죠. 이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아직 떠난 청취자분들께서 빨리 빨리 돌아오지 오세요. 못하고 계시다고. 저조해. 다운로드가 너무 저조해. 네, 주변에 예전에 책사에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각성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빨리 각성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특히 감기군 만쉐님은 그간 여러 차례 저희 방송에 의견을 남겨주셨죠. 지난 방송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3.1절 얘기했었잖아요. 3.1운동 100주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그 수많은 여성 운동가의 이름을 한 분이라도 언급하는 것만 해도 이 한국 사회가 나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점차 이 주변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발굴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조선의 퀴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 책 굉장히 재미난 책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퀴어 문화라는 게 이제서야 한국에서도 조금 얘기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이 근대의 물결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그때 소위 모던 경성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펼쳐졌던 거죠.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퀴어 문화에 대한 뭐 신문이나 잡지의 어떤 보도들 이런 재미난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시에 그 당시에도 당연히 주류는 아니었겠죠. 그런 비주류 문화에 대한 이 관심이나 관점을 좀 새롭게 환기시키는 그런 책인데요. 함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 했던 2018 어워드 올해 책 때 그런 거 했었죠. 뭐 대학 교수들이 뭐 꼽은 올해의 책, 뭐 추천하는 책,
그런 목록을 말씀드리면서 좀 아쉬움을 저희가 토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책 얘기했는데 그게 왜 문제죠? 교수니까 거짓말로 있는 척 해야 하나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본인들 기준으로 좋고 나쁜 책을 정한 건 아닌지 그것이야말로 꼰대 아닌가요? 이렇게 네. 저희의 이제 좀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하는 네. 따끔한 조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댓글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특정 도서를 선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선정된 도서들의 목록에서 어떤 지적 치열함의 부재, 지적 치열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읽었고요. 3명이 공통적으로.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교수라는 전문가 집단의 선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점을 전달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 교수라는 집단은 있는 척해야 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있어야 하는 집단인 거죠. 어떤 지식이나 어떤 식견이나 안목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생의 주기를 함께 살아가면서 애들한테는 애들의 수준을, 어른한테는 어른의 수준을 기대하게 되는데 어떤 교수라는 전문가 집단에 좀 더 수준 높은 지적 탐구 활동을 기대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사이다의 비판이 어떤 또 다른 측면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꼰대스러움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앞으로 조심스럽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황주부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네. 아, 참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다시금 그때 방송 좀 되새겨 봤거든요.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 위해서 노력하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저희 근황 토크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산책 판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책 판책입니다. 오늘은 어느 분 순서죠? 오늘은 님. 네 제가 네. 어떤 책 사셨어요? 제가 산 책 이름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요즘 화제작이죠. 네. 이게 철학책이 베스트셀러 1위 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1위를 했습니다. 와우. 그래서 또 저는 철학을 사랑하는 나름 인문학도기 때문에 네, 서점에 가서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하고 이제 살펴봤죠. 이 작가인 야마구치 슈가 이력이 특이하죠. 네. 철학 그리고 미학 이런 걸 연구한 다음에 네. 컨설팅 회사에서 뭐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일들을 맡아왔잖아요. 네네. 철학의 구체적인 쓸모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걸 적용했던 얘기들을 들려주는 책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철학 말 그대로 책 제목대로 철학이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이 철학이라는 게 이게 인류의 역사와 동일한 이 같이 이제 해온 학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거나 이런 네.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민들이 이제 어떤 철학이라는 해결책으로 바뀌게 된 그런 측면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 두 가지를 이렇게 상황과 해답을 짝지어주는 뭐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MD 분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계발서에 들어가야 될 책이 인문 분야에 와 있다. 네. 그 MD님이 누군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개발에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분야가 뭐 우위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 이 책의 이제 서술하는 방식이 철학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질 그렇죠. 않아요. 네. 어떤 상황에 이런 개념이 유효하다. 그리고 나면 그 개념은 이제 각자가 찾아서 봐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갖고 읽다 보면 갑자기 얘기가 여기서 왜 끝나라는 게 반복되기 네. 때문에 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황주부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사실 다 못 읽고 앞부분 조금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꼭 저는 사실 어떤 면이 재밌었냐면 이분은 이 상황 속에서 이 개념이 유용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그 상황보다는 그 개념을 내 삶의 다른 측면에 오히려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한 적극적인 독서인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페르소나라든가 그다음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뭐죠?
르쌍티망. 르쌍티망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이거를 르쌍티망이라는 개념을 잘 알면 네 비즈니스에 뭐가 보일 거다. 근데 비즈니스에 뭐가 보인다기보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지? 누군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저를 읽고 주변의 사람들을 읽는데 조금 더 유용하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책의 서술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르쌍티망이 거칠게 표현하면 시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이라는 마음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좀 더 넓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소주제를 어떻게 뽑냐면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라고 하고 르쌍티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일견 뭔가 작동하는 것 같은 기분을 주는데 이 르쌍티망이라는 개념을 몰라도 사실 이 통찰은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자기계발서라는 분석에 되게 동의를 했던 이유도 이 사람은 철학과를 졸업을 했고 철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별했던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책의 맨 앞부분에서 이 야마구치 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양이 없는 전문가보다 사회에 위험한 존재는 없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 교양이 없는 거는 그냥 교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롤로그에서 교양이 없는 전문가보다 위험한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철학 개념 그리고 어떤 교양을 쌓는 행위 자체를 너희가 해야 돼라고 하고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이 책의 뒷부분을 이어나가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진 않았고 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뒷부분에 어떤 이런 명제를 하나씩 던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철학 개념을 하나씩 풀어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치 책을 읽고 있으면 아 내가 이런 개념을 이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뭔가 될 것 같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뭐 바로 되진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책을 저는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셨고 여기에 나오는 책의 원전들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에게 이 책은 굉장히 유용한 책이에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인사이트를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지도 같은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런데 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책을 봐요. 그러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덮으면 다 없어집니다. 르쌍티망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추천은 좀 약간 오묘하지만 철학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책이다. 그리고 철학에 관심이 없어서 책을 봤는데 의외로 재밌었다. 그런 분들은 이 기회에 원전을 좀 찾아보시게 되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다시금 그 철학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책을 삼을 수 있다는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산책판책은 김느낌님께서 가져오신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주제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오늘 주제책의 주제 나는 봄소풍 여기로 간다. 갔다 왔다는 얘기인지 갈 거란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예전에 여행 한번 할 때 해외 도시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사랑한 도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사랑한 도시 국내 편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 뭐 꼭 도시가 아니어도 이번 봄에 맞아서 봄소풍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떠오르는 곳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황주부님께서 먼저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그럴까요? 제가 고른 책은요. 섬학자 김준 선생님의 인문적 섬 읽기, 섬, 사리,
입니다. 섬살이. 네네. 그리고 부제가 어떻게 붙여 있냐면요. 느리고 고유하게 바다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이에요. 사실 섬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뭐 제주도도 섬이긴 한데 제가 가봤던 데 중에서는 섬이다라고 이런 걸 느낀 것은 울릉도. 울릉도. 네. 해가 정말 금방 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안선 따라서 걷잖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안 크더라고요. 안 크다라는 거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마을이 연속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빈 땅에만 마을들이 있는 거죠. 쭉 거길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인상적인 장면이 그 터널이 하나만 뚫려 있어서 양쪽 터널 앞에 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릉도도 화산섬이라서 이게 경사가 네네 엄청나죠. 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널을 2개 뚫을 만큼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뚫어놓고 저쪽에서 파란 불을 때는 이쪽에서는 차가 기다리고 그러니까 한쪽씩만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게 도시에서 너무 당연한 일들이라서 양쪽에 가는 게 이런 데가 섬이구나. 이 육지랑 뭐가 다르구나.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감각했던 기억이 나요. 네. 섬하면 혹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About the Boy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그 영화에 이제 영화의 배경이 영국인데 영국에 여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화 말미를 가면 그 사람들을 각각의 섬으로 표현하면서 사람은 섬이다. 하지만 바다 밑에서는 모든 섬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섬 하면 저는 뭐 제주도 가고 뭐 그런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서의 섬도 저는 생각이 나지만 그보다는 섬에서 자랐던 사람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 모든 사람은 섬이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가까워질 수 없는 간극을 각각 이렇게 간직한 네. 개체들이라는 표현이 좀 저는 너무나도 잘 다가와서 사람이 좀 생각이 나요. 네, 저한테는 사실 섬이 어땠냐면요, 약간 무인도의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에게 섬에 대한 기억은 무인도인 섬에 가족끼리 놀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놀러 가서 막 불 켜고 막 이렇게 텐트 치고 놀고 이랬던 게 저에게 섬의 기억이었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섬이 이제 그 서해안에 승봉도라는 섬이 있고요. 그 옆에 사승봉도라고 해서 개인 섬이 있어요. 무인도가.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승봉도까지 이제 전체 연락선 같은 걸 타고 들어가서 다시 이제 조그만 배를 빌려서 가면 사막과 같은 섬이 나타나요. 물도 없고 다 쌓고 들어가서 이제 막 지천에 널려 있는 그 골뱅이를 막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섬이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휴양지? 어떤 열대의 섬들. 저한테는 사실 섬의 이미지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섬의 색깔은 다 에메랄드빛 바다예요. 딱 섬 그러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하얀 백사장에 에메랄드빛 바다. 근데 여기에 있는 바다의 색깔은요, 다 갯가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갯바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색깔이 막 이렇게 파랗고 이런 바다가 아니라 약간 어슴푸레한 바다. 그리고 이제 석양과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바다와 섬이 보여서 일단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섬의 이미지와 굉장히 달랐고요. 그리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목이 사리라는 네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섬에 대한 얘기할 때 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여기서도 빠져 있었는데 이 책은 실제로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갯벌이 좀 있어야지 먹고 살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갯벌은 다 밭이에요. 미역밭, 그다음에 무슨 뭐 바지락밭, 이게 다 밭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갯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리듬과 되게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노인은 어떻게 보면 잉여의 취급을 받잖아요. 네. 이미 막 빠른 이 시간 속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어떻게 보면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는 제발 이 시간엔 안 타줬으면 좋겠어라는 존재로 비친다면 이 섬에서는 여전히 세월이 가장 힘이 세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가 굴을 까도 80 먹은 할머니가 20 먹은 20 몇 살의 그 며느리, 손주 며느리보다는 그렇죠. 3배를 더 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와 정반대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사리의 공간이죠. 도시의 시간은 직선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나가면 지나간 사람들은 도태되는 것처럼 맞아요. 여겨지는데 섬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하니까 이 순환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리듬, 그다음에 굉장히 다른 풍경. 제가 여태까지 섬을 안 가본 건 아닌데 왜 우리 관광하러 가도요. 진도에 가도 뭐 섬 하나 껴서 장사도를 뭐 어디를 갔다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 갔다 와 봤었는데 그때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고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섬을 만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책을 어쨌든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나름 내가 지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거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렇게 도구들이 있어요. 섬살이에 필요한 도구들. 굴을 깔 때 조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김을 맬 때 그러니까 김밭을 할 때 뭐 이런. 근데 처음 들어봐서 이름도 안 외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그래도 동물의 이름은 많이 알 수 있는 거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 생선의 이름과 이 어패류와 해조류의 이름은 저에게는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굉장히 낯설고 내가 이 세계에서 이 섬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보면 가치적으로 굉장히 되게 우리에서 가장 먼 가치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이고 권력적으로 굉장히 먼 가치여서 이것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삶을 사는데 전혀 아무런 불편이 없이 살아왔지만 내가 이걸 보니까 마치 정말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서 그 느낌도 굉장히 이질적이었어요.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네. 저 섬살이라는 책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네. 노년이지 맞아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들어서 또 한편 쓸쓸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섬에는 노인들이 많이 사시고요. 여전히 뭐냐면 이 섬에서 노인들이 사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앞으로도 지켜져야 될 거는 이 갯벌이 여태까지 줬던 걸 줘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도 멀리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고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뭐 환경과 관련돼서 많은 투쟁이 있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지켜져야 또 그분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많은 주제들을 굉장히 교훈적인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식의 물음으로 저의 가슴을 좀 두드렸던 그래서 굉장히 좀 아주 특별했던 책이었어요. 제가 아까 섬 하면 사람이 생각난다 그랬는데 사실 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섬부심이 좀 있어요. 섬부심? 네, 본인이 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와 그리고 섬에서 이제 살아가는 방식의 어떤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런 걸 강조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정말 좋다면 강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섬에 대한 경험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제가 유년기에 겪었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저희 이제 집안의 친가 쪽에 이제 친척들이 완도에 많이 사세요. 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에메랄드빛 바다 없어요. 다 그냥 까맣고 파랗고 펄해요. 김 때문에 뭐 그런 건지 어쩐 건지. 그리고 이제 양식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완도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친척들이랑 휴가 때는 가서 이제 막 거기서 뭐 잡고 수영도 하고 놀고 이랬는데 저한테는 모든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다못해 수영을 해요. 바다에서 수영을 하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배 바닥에 그러니까 배 바깥쪽 바닥에 조개나 따개비 같은 게 엄청 달라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쓸려요. 100% 쓸려요. 소치에서 간 애들은 물에 들어갈 때 쓸립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무태에서 수영을 배운 사람들이 바다 수영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에는 레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똑바로 가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바다에서 잘못 수영을 하면 자유형을 제대로 안 배운 애는 계속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직선이 아니라 약간 곡선으로 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수영 한참 배워가지고 이제 수영을 했는데 한
한 300m 이 원을 그리면서 계속 원으로 돌고 있으니까 동네 형들이 이렇게 바위에 앉아서 쟤 뭐하나 막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돌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막 물에 들어갔다 빠졌다 이러니까 형들이 와서 구해줬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갯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고마운 공간이지만 저 같은 이 뉴비들이 가기에는 너무 질척거리고 이동하기 힘들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약간 그런 공간이어서 저는 이 섬살이라는 책이 아마 유년기였으면 공감을 전혀 1도 못했을 것 같고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섬살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렇게 그때 이제 이 책을 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섬은 우리가 이제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섬 그러면 되게 아름답고 사실 도시화된 섬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에 가서 산다고 했을 때도 제주도 1년 살기, 어디 1년 살기도 사실 그런 기준인데. 제주도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갯벌이 없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갯벌이 없어서.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의 섬살이는 인생사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갯벌이라는 게 뭔가 노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모래사장에서 우리가 놀이하는 공간이 아니라 노동하는 공간이. 그래서 여기 어떤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이 할머니는 되게 다리가 불편하세요. 근데 갯벌에 가면 제일 날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막 서울에 올라와요. 엄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말아요. 해도 갯벌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유용한 존재이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를 내가 나이가 그러니까 세월만큼의 것이 그대로 여전히 정직하게 보상이 되는 공간. 그래서 여기가 한편으로는 되게 저는 로망처럼 나도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대접받고 살고 싶다라는 느낌. 또 하나는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살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다가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도시라는 공간에 살 때도 나는 제대로 정말 살이하고 있나? 그냥 살곤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살이라고 표현되는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그냥 혼자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섬은 미래다 이런 얘기 사람들이 종종 하는데 오래된 미래를 얘기를 할 때랑 비슷한 느낌들이 그렇죠. 있네요. 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되새기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김준 저자 같은 경우는 섬 문화 답사기 시리즈라고 해서 정말 한국에는 거의 모든 섬을 다 가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도 지역별로 책으로 펴내고 계시고요. 또 당연히 섬에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먹을거리. 맞아요. 그래서 바다맛 기행이라는 책도 무려 3권이나 내셨어요. 1, 2, 3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시면 풍성한 얘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제가 골라온 책은요. 얼반 플레이. 이 기획팀에서 만든 책이에요. 네.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 라는 책인데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제목입니다. 네,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 너무 가고 싶고요. 아쉬운 건 이겁니다. 이제 강릉이 KTX가 생겨가지고 퇴근하고 강릉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평창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배차 시간 조정 때문에 이 평일에는요 KTX로 가시려면 오후 5시 1분이 서울에서 출발하는 막차예요. 퇴근하고가 안 가능하네요. 4분의 1차나 반차를 내야죠. 그리고 서울역에 가서 출발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도 약간 당황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금요일날 퇴근하고 한번 가야지. 이러고 KTX 코레일 그 앱을 검색을 했는데 이럴 수가. 뭐가 잘못됐나? 왜 5시 1분 차밖에 없지 매일? 아마 성수기가 되면 좀 증편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강릉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1년에 한 2-3번씩은 가요. 왜냐하면 가깝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동해 인 거예요. 네. 어느 날이건 그냥 아침에 기분이 내키면 뭐 열심히 달리면 2시간 반 정도면 고속도로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경포대에 가서 바람 좀 쐬고 뭐
초당 순두부 먹고 커피 마시고 선교장이나 뭐 이제 좋죠. 허난설은 솔숲 같은 데 가서 산책 좀 하고 진정한 노마드. 네. 그리고 밥 먹고 돌아오는 거죠.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다른 고민하지 않고 이 책을 바로 골랐어요. 두 분도 강릉 많이 가보셨죠? 아 그럼요. 저는 강릉에 지인 찬스가 있기 때문에 가면 잘 곳이 있어요. 네, 정착해서 사는 친구들이 바로 경포대 앞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서 그 경포대 끝에 있는 현대아파트 H아파트 네네네. 아니 그 현대아파트는 경포대 갔던 모든 사람들이 여길 전세로 얻어서 내가 자주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아파트죠. 네네. 그렇구나. 저는 포켓몬고 처음에 출시됐을 때 강릉에 포켓몬 잡으러 갔었고요. 네, 그리고 와이프랑 스테판 싸웠죠. 왜요? 포켓몬고 하여튼 뭐 그 얽힌 사연들이 좀 있어서 그게 첫 번째가 있었고 그리고도 한 2번 정도 더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릉은 원래 저는 도시에서의 삶을 되게 즐기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강릉 같은 경우는 약간 도시가 남아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휴양지 같은 느낌이 또 있죠. 그래서 저하고도 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맛집이 많더라고요. 네, 맛집이 많아서 좋아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이 책은요. 그런 여행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을 조합해서 코스도 만들고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만든 책이라서 최근에 강릉의 핫플레이스 이런 데들이 정말 잘 담겨져 있고요. 요즘에 그 지역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빨리 변하고 있어요. 특히 뭐 이태원이나 홍대 인근에 있을 법한 카페나 펍 같은 게 지역 다 그 명소마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빵집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엔 어느 지역이든 가면 빵집 한두 군데씩 들러서 거기서 뒤져서 맛보고 오는 게 유행처럼 될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런 최신의 변화들을 좀 잘 담아낸 책이고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제가 강릉에서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는 자수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 가봤어요. 예, 그 오죽헌 가시면 그 입구 왼쪽으로 이런 공방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골목이 있어요.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안에 이제 그런 자수박물관 건물이 있는데 개인이 만든 박물관이고요. 이런 아시아나 뭐 저 유럽의 그런 자수들도 많이 모여져 있고요. 강릉지방 전통의 자수 패턴들도 많이 있는데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기념품도 팔거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강릉지방의 자수가 색감이나 이 문양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세요. 이게 왜 이렇게 독특할까 궁금했는데 그 설명해 주시는 분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조선 시대 또 그 이전에 강릉 지방이 굉장히 보수적인 지방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거의 억눌렸구나. 네, 간의 수공만 하다가 유일하게 한 번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때가 이제 바다니까 이제 연초에 이제 한 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기를 잘 잡고 안전하게 해달라는 이런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하잖아요. 네. 붕어제 같은 거. 네, 그럴 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대부분 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걸 주관하잖아요. 그런 색감이나 이 감각들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감각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런 걸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마음이 아프고 막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수박물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전 선교장 갈 때마다 꼭 가는데 선교장 참 거닐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맞아요. 가면요. 운이 좋으면 강릉에 정말 폭설이 올 때가 며칠 있어요. 그런 날 가시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사람도 없고요. 네, 눈이 막 쌓이는데 그 한옥에 혼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 혹시 거기서 주무셔 보셨어요? 예전엔 그 숙소가 없었다가 한 2, 3년 전에 숙소가 생겼잖아요. 네. 저도 아직 자보진 못했어요. 저도 갔는데 저도 몰랐어요. 거기서 그 홈스테이라고 하죠. 홈스테이가 되는 줄 모르고 갔었는데 정말 특이한 게 시간이 구분돼 있더라고요. 6시까지는 관광객의 시간이에요. 6시 이후에는 이 홈스테이 하는 분들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교장을 볼 수 있어서 다음에는 꼭 한번
가서 자고 싶은 곳이에요. 근데 두 분이 강릉 얘기를 신나게 나누고 계신데 저는 사실 약간 강릉이 좋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또 많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웬고하니 저한테 강릉의 인상은 이 뭐야 그러니까 약간 예약이 망한 펜션 같은 느낌?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날씨가 좀 약간 미쳐야 돼요. 강릉이 되게 그 기후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있어도 이상하지만 안 들고 있어도 이상한 약간 그런 날씨가 강릉의 특징이고 이것들이 모두 이제 제가 포켓몬고를 잡으러 갔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때 가면 서점에 가요. 이 서점 컨셉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없어. 너무 좋은 거죠. 어딜 먹으러 가요. 대기는 당연히 없어. 너무 맛있는데 줄은 없어. 그것도 이상하지만 또 뭔가 생경한 느낌을 주는 건데 요즘에는 강릉이 너무 핫해져가지고 어디 가면은 최근에 무슨 음식점에 웨이팅 150 팀이 찍혔었던 그래서 제 친구가 강릉에 사는데 그걸 보내줬거든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난리도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강릉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그때도 보면 그 포켓몬고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되는 구역이 강릉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포켓몬고 덕후들이 다 강릉에 모여서 얼마나 이상한 애들이 왔겠어요. 그래서 정말 좀 이게 약간 저세상 느낌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핫한 관광지가 돼서 근데 사실 제주를 제가 최근에 찾지 않는 이유도 비슷한 너무 핫해져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저는 강릉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온 새로운 핫플레이스들 못 가본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강릉을 꽤 다녀서 어지간한 데는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핫플레이스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네, 이런 데 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선교장 자주 갔으면서도 식객이라든지 관상 같은 영화 다 여기서 찍었잖아요. 그런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이 책에는 그 강릉에서 찍었던 영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자세히 담겨 있어요. 가서 또 설정샷 한 번씩 찍어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강릉 한번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얼반 플레이라는 팀이 재미난 기획들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아는 동네 시리즈라고 일종의 무크지 같은 건데 1권이 연남동, 뭐 2권이 이태원이었나 3권이 을지로였나 그래요. 요 일관성이 있죠. 요런 동네들에 대해서 취재해서 쓴 책도 있었고 아는 여행 시리즈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역이 재밌어요. 1권이 단양과 영월, 2권이 제천 그리고 충주예요. 얼반 플레이에 혹시 들어가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요? 네, 뭔가 갑자기 느낌과 냄새가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락 주십시오. 네. 제천과 담양은 일전에도 한번 갔다 오셔서 소개하신 적 있잖아요. 그랬었나요? 네. 애독자인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노포 좋아하는 그러니까 미식 성향의 노포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방금 요 얘기한 연남동 요 결에 딱 맞습니다. 어쨌거나 뭐 다른 얘기 중요하지 않고요. 강릉을 가야겠습니다. 이번 봄에는. 네. 저는 아르떼 출판사에서 나온 얼반 플레이 기획의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김느낌님 책인데 이 책을 추천하신 걸 보고 저와 황주부님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네. 저는 여길 가겠다는 것인가요? 네. 어떤 책인가요? 제가 추천드릴 책은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라는 책입니다. 당연히 바그다드 동물원에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약간 특이한 상황을 상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바그다드 동물원은 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가볼 수 없는 동물원이 되겠고요.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인데 바그다드 동물원이 이라크 최대의 동물원이자 그 중동 지방에서 거의 이제 탑으로 손꼽히는 동물원이에요. 근데 이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부시가 이제 이라크하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하고 이제 미사일들이 막 날라들고 탱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동물원이 그 상황에서 어떤 모양새가 될까를 상상해 보시면
이 책을 읽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난리도 아니겠죠 뭐. 그 뭐 이렇게 우리 같은 게 망가지면 동물들이 뛰쳐나올 것이고. 네, 그렇죠. 또 그 동물원에는 어쨌든 이런저런 집기들이 있을 거니까 네. 그런 거 구하려고 사람들이 가서 훔쳐오기도 그렇죠.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돌보지 않아서 매일 사료를 사실 먹어야 동물원의 동물들은 본인이 먹이를 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먹이를 주지 않는 동물들은 철창 안에서 죽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기니까 뭐 그 구하러 이제 들어가는 얘기인가요? 네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이제 동물 애호가, 동물 보호 운동가 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하지 않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라크 전쟁이 터졌다는데 그럼 바그다드 동물원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너무 칭찬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물 애호가니까 또 동물 애호가들은 서양에서 이렇게 윗길 취급을 받잖아요. 예, 친구들도 잘 사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정관계 인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바그다드로 가는 길을 뚫어냅니다. 전쟁 중에 이 사람이 이라크에 입성한 바그다드에 들어간 첫 번째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승인 다 받고 도와주는 뭐 이렇게 저차저차해서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케어를 하는 그런 얘기고요. 저는 왜 이 책을 골랐냐면 네, 그게 지금도 궁금합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사실 제가 동물원을 싫어합니다. 아. 네, 사실 동물원을 싫어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2살 됐거든요. 얼마 전에 돌 지났는데 얘랑 같이 서울 근교에 여행을 갈 만한 데가 제일 만만한 데가 동물원이에요. 과천에 네. 서울대공원 있고 코끼리 열차. 네, 코끼리 열차. 네. 그런 거고 가까이는 대관령의 양떼 목장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사실 고민했었어요. 어디가 더 적합할 것이냐. 근데 양떼 목장은 이 친구가 가기에는 너무 좀 하드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동물원이 낫겠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책이 이제 올해 3월에 나왔어요. 네. 근데 동물원을 저는 싫어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동물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실 인간들이 동물들을 가둬놓고 온갖 몹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돌고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행동 반경이 넓은데 수족관 같은 데 가둬놓으면 이상 행동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에도 이제 그런 갇혀 있는 동물들이 많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나는 동물원에 안 가도 이미 동물들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런데 이제 제 딸은 아닌 거죠. 여기서 약간 딜레마가 발생하죠. 이거를 나의 어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동물원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얘는 동물들을 보면 좋아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이런 양가적인 생각이 충돌하는 상태에서 이 책을 봤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 책의 주요 맞아요. 주제가 인간이 동물원, 그러니까 바그다드의 중동 최대의 동물원을 조성해놨는데 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다 비참하게 죽어가고 뭐 여기 보면 이게 논픽션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사자가 혀가 물을 너무 못 먹어서 혀가 그러면 이렇게 붓는데요. 그래서 사자 혀를 이렇게 잡아서 물병에다 담가놨다. 뭐 이런 묘사들 나오는데 너무 생생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약간 제가 나는 이제 감정이 메말른 상태의 아저씨지 한국 아저씨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너무나도 추천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무슨 선택을 했느냐. 이게 전혀 논리적이지 않지만 집 근처에 있는 아쿠아리움 연간 회원권을 잠깐만요. 어떻게 연결된 거죠? 뭐 할인권이 들어왔나요 갑자기? 일단 그 과천도 사실 이제 날씨가 지금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저희 집에 있는 이 친구가 요즘에 나들이에 되게 맛이 들려서 너무 나가고 싶어해요. 나가고 싶어해서 어디를 데리고 갈까가 항상 고민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육아 선후배들의 조언을 들어보니 아쿠아리움이 제격이다라고 해서 뭐 별다른 생각을 해볼 계획 없이 아쿠아리움 연간 회원권을 끊었고요. 아쿠아리움의 장점은 넓어요. 애가 보기에 너무 넓어서 한 번 가서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1년 내내 갈 수 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간 게 이제 주말이었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런 어떤 파란 수족관 안에 있는 고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평일 오전에 마음이 괴로울 때 휴가를 내고 이곳에 온다면 약간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쓰러지시는데요? 네, 얘기 나오기 전부터 웃었잖아요. 제가 쓰러지는데요, 거의 진짜. 네. 공감합니다. 네. 황주부님은 이런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최근에 가본 적 없으세요? 최근에 가본 적 있죠. 여수에 아쿠아리움이 있고요. 거기에 하얀 고래가 있어요. 벨루가. 네. 제가 연간회원권을 끊는 곳에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걔를 보고 거의 한 1시간, 2시간을 그러니까 후딱 간지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압도적인 풍경이나 이런 걸 만나면 시공간을 잊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제 그 아쿠아리움이라는 것 자체가 걔랑 저랑 딱 대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몰입하는 경험을 한번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곧 되게 불편해졌어요. 이거 나에게는 이게 몰입감과 뭔가 황홀경과 신선한 경험을 줬지만 그게 쟤한테는 이게 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고요. 전 사실 이 바그다드 동물원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책 보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동물 애호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평소에 볼 땐 약간 비호감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액션이 크고 뭔가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근데 그게 약간 허황돼 보이고 그렇죠. 나댄다. 뭘 저렇게까지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제가 동물을 그렇게 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봤는데 보다 보니까 저도 이 사람과 함께 울고 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이제 동물에 몰입을 했다기보다 제가 사람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이 사람을 어디서든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요. 정말 신의 손길과 같은 도움으로 이 동물원을 살려요. 관료가 살리거나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아무런 동물과 상관없는 사진 기자가 놀라운 냉장고와 같은 창고를 개방해서 여기서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나오고요. 막 배터리가 나오고 뭔가 우리가 재난 속에 빠졌을 때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과제들을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 그때 신과 같은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맨주먹으로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가의 관점에서 이걸 봐도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이 주인공이 이제 그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쓰잖아요. 돈을 주고. 근데 사람들이 좀 잘 되고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일도 안 하고 와서 돈만 받아가는 사람이 생기고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면 이제 지원들을 받기 위해서 이런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바그다드라는 이제 일종의 시민들의 어떤 생활 공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도 얘기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좀 사람들끼리 말씀처럼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지켜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재미나게 읽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사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 책을 보고 아쿠아리움에서 약간 생각을 하면서 저의 동물원에 딸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이게 동물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게 막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떤 효능이 있냐면 이 동물원을 만듦으로 해서 인간이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냥 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물원을 만듦으로 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느낀 바대로 동물원에 안 갔다면 동물원이 이렇게 뭐 비인간적인 그런 공간이고 뭐 이런 것들 자체를 알 수가 없었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실제로 이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을 뭔가 같이 이제 세상을 지구에 있는 공존해야 하는 상대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족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같은 걸 느꼈어요, 사실. 고래를 보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고래는 특히 뭔가 나랑 교감을 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있다 보면 저 친구 너무 불쌍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어떤 공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가진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네. 이게 그냥 제가 도시에 있는 동물원과 수족관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기제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 제 딸도 아마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동물과 공존해야 하는 그리고 뭐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물원이나 수족관 뭐 본질적으로는 네. 모든 동물이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살아가면 베스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김느끼님 말씀 듣다 네. 보니까 동물원이나 수족관이나 어쨌든 쓰임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초기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자랑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다 모아놨으니까 와서 봐라. 진귀한 걸 이만큼 갖다 놨다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김느끼님께서 네. 고민하신 그런 지점까지 옮아온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한 세대 지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도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네. 기대가 되긴 하는데 자 봄소풍 얘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 얘기를 네. 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그래서 저는 봄소풍을 그 과천 그 서울대공원인가요? 네. 네. 든 거기도 한번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기 데리고 가기 좋대요. 거기도 이제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뭐 이제 와이프하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주말에 뭐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아서 직접 뭔가 우리 아기의 어떤 체험담을 들려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고 그래서 저는 봄소풍 동물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주세요. 전화번호는 02-723-4251입니다. 자, 저희 오늘 나는 봄소풍 여기로 간다. 내가 사랑한 도시 국내 편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황주부님께서는 김준 작가의 섬살이, 그리고 저는 얼반플레이 기획의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 그리고 김느낌님께서는요 로렌스 앤서니와 그레이엄 스펜스가 함께 쓴 책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를 가지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 오늘 그 팟캐스트 책 사이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아쉬운 점 없으시죠? 아쉬운 점은 빨리 봄소풍을 떠나서 해소하시길 각자 해소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 만날 때는 다녀온 봄소풍 얘기를 좀 열어볼까 싶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